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연을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빠는 사건 중에서도 가장 거칠고 위험한 사건들을 다루는 강력반 형사입니다. 아빠는 항상 새벽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을 나가셨고 다치고 돌아오는 날도 있었어요. 저는 아빠를 멋지게 생각하고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강력반 형사의 가족이라는 것이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릴 적부터 험한 외모의 아저씨들이 집을 찾아오기도 했어요. 아빠가 없을 때 찾아와서 무서운 얼굴로 저에게 아빠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기도 했죠. 실제로 피해를 심하게 본 적은 없지만 협박 전화도 많이 왔고 아빠는 가족들을 걱정해서 이사를 20번이 넘게 다녔어요. 아빠는 항상 자신의 몸을 지켜야 한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빠의 영향으로 어릴 적에 합기도와 유도 같은 호신술을 많이 배웠어요. 다른 친구들은 피아노나 발레를 배우는 동안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것이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몸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서 좋게 생각했죠. 하지만 더 어른이 되면서 연애를 할 때 아빠의 직업을 밝히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남자친구에게 아빠가 강력반 형사라고 말하면 보통 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질문부터 답변까지 예의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나쁘게 보이면 큰일이 날 수 있다는 뜻이죠. 라며 아버지를 만나본 적도 없는데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상대가 너무 작고 용기 없어 보여서 금방 애정이 식었습니다. 그랬는데 친구의 소개로 만난 남편은 그 점에서 당당했습니다. 처음 만날 때 아버지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죠. 아버님의 직업이 무엇인지 여쭤도 될까요? 네, 지금 놀라실 수도 있어요. 괜찮으세요? 자녀들은 괜찮습니다. 어떤 것이든 놀라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다행히요. 우리 아버지는 강력반 형사예요. 가장 거친 범죄자들과 상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이에요. 남편도 역시나 다른 남자들처럼 깜짝 놀라는 표정을 했지만 그래도 흥미를 느끼며 아버지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았어요. 아버지가 강력 범죄자들과 상대하니까 걱정이 많이 되겠죠. 하지만 무서운 일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걱정이야 항상 하실 텐데 그래도 베테랑 형사시니까 괜찮아요. 그보다 아버지가 제 걱정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쁜 놈들한테 해코지 당하지는 않을까 싶어서 아이.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는 통금까지 정해두고 계세요. 저한테 늦어도 밤 12시 이전에는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요. 돈 문제는 넉넉한 편이라 생각해요. 통금까지 정해주신 대로 보면 정말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다른 남자들과는 달리 아버지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 남편이 새로웠어요. 저는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2번째 만남에서 남편은 잠시 심사숙고를 한 뒤 아래와 같이 말했어요. 사실 저희가 저번 만남 이후로 애프터 신청을 바로 하자고 했을 때 전 아버지가 정해놓은 통금과 걱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심시켜드리기 위해 직접 만나서 인사를 드리면 어떠세요?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지만 2번만 된 적으로 아버님이 만나기가 너무 급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귀찮을 정도로 자주 만나자고 할 텐데 그때마다 아버님이 걱정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게 말하며 웃는 남편을 보니 저도 나도 모르게 웃게 되었어요.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면 피해왔던 다른 남자들과는 다르게 믿음직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남편을 아버지와 만나도록 자리를 제안했어요. 우리 3사람은 시내 한 포차에서 만났어요. 첫 만남이었지만 강력계 형사들이 자주 가는 가게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아버지는 남편을 만나자마자 대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가워요. 우리 딸이랑 만나보겠다고 아주 각오해야 할 텐데. 괜찮아요. 강력한 형사는 거칠게 던지는 말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이 많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각오한 표정으로 침을 삼켜들었고 아버지는 수사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 사소한 거짓말도 다 찾아내는 분입니다. 남편과의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그의 눈치를 챘는지 자신의 부족한 점들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아직 모은 돈이 많지 않고 좋은 집안 출신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 아버님께서는 부족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따님을 사랑하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태도는 진심입니다. 지금과는 달리 미래를 함께 볼 수 있을까요? 남편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아버지께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계속해서 남편을 여러 가지로 캐물었지만 결국 두 사람은 새벽까지 함께 한 잔을 마시며 서로에게 술잔을 건네며 웃으면서 어깨동무를 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제안한 것처럼 모아둔 돈도 많지 않았고 출신 역시 좋지 않은데도 아빠는 남편을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고려를 더 해주시기 위해 아빠는 우리의 관계를 인정해 주셨던 것 같았어요. 아빠의 허락으로 우리 두 사람은 자유롭게 연애를 즐겼고 몇 년 후 결혼을 승인받았습니다. 아빠는 저희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았는데 아직도 사정이 별로 좋지 않은 우리를 배려해 신혼 공간과 차량, 그리고 대형 가전제품을 모두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즐거운 신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운명적 인연을 즐기고 아이를 낳기로 합의했죠. 그래서 즐거운 신혼 생활을 뒤로하고 아이를 갖기로 했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결혼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남편이 변했기 때문이죠. 어느 날부터 갑자기 낚시나 캠핑과 같은 취미를 만들기 시작했고 굳이 혼자 다니기로 했어요. 동호회 사람들과 만나는 것에도 저와 같이 갈 수 있는데도 굳이 혼자 가겠다고 했죠. 제가 섭섭하다고 했더니 남편은 혼자 가는 이유를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이었어요. 동호회에는 남자들만 바글바글해요. 당신이 같이 가도 재미도 없고 뿐만 아니라 남자들이 무작정 시끄럽게 행동할까 봐 귀를 쫑긋하게 합니다. 장인어른은 강력히 형사의 시라고 생각해요. 남편이 아내를 남자들 사이로 데려가서 불편하게 만든다면 얼마나 불쾌해할지 상상이 가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당신이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남편이 혼자 가는 것을 아빠 핑계로 대접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듣기에는 핑계가 좀 모호했지만 혼자 가려고 하는 사람을 붙잡고 함께 가자고 완고함을 부리는 것도 조금 어색하게 느껴져 남편의 취미를 존중하기로 결심했어요. 몇 달이 지나 동네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아기 엄마가 아파트 앞에서 저를 보더니 다가와 이렇게 말했어요. 저기, 자기네 남편이 저녁 늦게까지 주차장에 있던데 혹시 알고 있어? 어디 갔다 들어왔나 보다 싶어서 인사를 할까 했는데 아이는 없고 남편만 혼자 있더라고. 그래서 잠깐 보고 있었는데 계속 빈 채에 앉아 있던데 한참 그러고 있어서 좀 이상하더라. 꼭 누구를 기다리는 것 같았거든. 자기 확인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남편이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한참 앉아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아서 깜짝 놀랐어요. 그냥 차 안에 앉아 있을 수 있겠지만 누가 봐도 조금 의심스러웠다는 것을 의미하네요. 아니에요. 대체 무슨 일로 늦은 시간에 주차장에서 무엇을 하는지 고민할까? 혼자 고민을 해봐도 나쁜 생각만 떠올라요. 내가 보기 싫은 것일까 아니면 내가 아닌 다른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계속 들면서 괴로워지니 어느 날은 퇴근하는 남편을 주차장 비상구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남편이 퇴근 시간이 돼서 주차장 비상구로 내려갔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30분이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할 일이 없어 차가운 비상구 계단에 앉아 있었어요. 내가 지금 뭐라고 했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렇게 안 하면 안 좋은 생각만 떠올라서 오늘은 확인을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1시간이 지난 후 남편의 차가 나타났어요. 남편은 기뻐하며 통화를 하면서 주차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렇게 즐거워 보이는 남편의 표정은 오랜만이어서 제게도 모르게 멈칫했죠. 주차하는 남편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어요. 남편이 주차를 한 후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즐겁게 통화를 하고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 엄마였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며 오늘 아침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니.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오는 엄마에게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 무슨 일이야? 진정하고 상황을 이야기해봐. 우리 아빠가 단속을 나갔다가 뒤에서 머리를 맞았대. 그래서 지금 정신을 잃은 상태라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더라.
엄마도 지금 갈 건데 너도 빨리 와 알고 있지?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강력범죄 형사인 이상이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엄마가 이렇게 울면서 아빠가 다쳤던 적이 없었거든요. 결국 이런 일이 오게 될 줄 알았고 남편을 계속 추적하는 대신에 황급히 자리를 떴어요. 소지품만 대충 챙겨서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이 소식을 지금 알려야 할지 망설였어요. 주차장에서 남편이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어요. 남편과 함께 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즐거운 표정을 발견하게 되어 저도 모르게 망설였어요. 하지만 남편이 당장 무슨 일을 한 것도 아니었고 저 혼자 의심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알리지 않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어요. 갑자기 정신이 들었고 남편에게 소식을 문자로 전한 후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엄마가 중환자실에서 아빠의 침상에 엎드려 울고 계셨어요. 제가 달려가 엄마를 붙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는 머리를 세게 부딪혀 정신을 잃으신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검사 결과 머리에 큰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었지만 머리에 가해진 큰 충격 때문에 의식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몸에 큰 이상은 없다는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지만 다친 채 침상에 누워있는 아빠를 보니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마음이 아팠어요. 조금 후에 아빠는 일반 병실로 이송되었고 저와 엄마가 따라가서 서로 손을 잡고 아빠를 지켜보고 있는데 남편이 병실에 도착했어요. 여보, 장인어른은 괜찮으신 거야? 저는 남편에게 자세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남편의 몰랐던 모습을 지켜보다가 울음이 나더라. 조금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런데 30분 정도가 지난 후에 남편이 급히 일어나서 다음날 출근해야 하니 집에 가겠다고 말했어요. 벌써 가는 거야 네. 내일은 좀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죄송합니다. 장모님도 정신없을 텐데 꼭 잘 주무시고 식사도 잘 챙겨 드세요. 오, 그래. 잘 가고 출근 잘하고 자네도 힘내. 남편이 너무 빠르게 일어나자니 저는 못내 마음이 쓰이더군요. 아빠가 일생일 때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아무 논리 없이 일어나자니 그게 좀 거슬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는 남편을 따라가면서 서운한 마음을 드러냈어요. 여보, 아빠가 이렇게 큰일을 당했는데 이렇게 빨리 집으로 가야 하는 거야? 나 좀 속상한데. 아까 말했잖아. 내일 아침 일찍 출근을 꼭 해야 해서 그래. 이해 좀 해줘. 아니, 그래도 아빠가 일어날지 어떠실지도 모르는데 당신 너무 야속한 거 아니야? 몸에 큰 문제는 없으시다면 곧 깨어나시겠지.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엄마랑 내가 이렇게 불안한데 곁에 있어주면 좋잖아. 아무리 내일 출근이 이르다고 해도 제가 계속 툴툴거리자 남편은 엘리베이터 앞에 서더니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돌아보고 대뜸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지께서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깔보는 태도를 보이시는 것 같았는데 정작 그분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고 자유롭게 행동하시는 걸로 보아요. 제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니 정말 쪽파시네요. 인생은 주어진 대로 반사되는 법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그분께서는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남편의 대사에 놀라 말이 막혀버렸어요. 아버지에 대해 그런 식으로 언급하는 남편을 처음 봤고 더군다나 언급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은 아버지를 깔보는 듯한 어조로 이야기한 뒤 돌아서서 엘리베이터에 타고 가요. 어머니도 잘 챙기세요 라고 말하며 짜증을 표현했어요. 그 모습에 대해 멍하니 한숨만 쉬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고 하는데 남편이 버튼을 눌러 다시 열었어요. 정말로 가버리려고 하자 정신이 들며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었어요.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야?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결혼하기 전에 아빠 돈 받을 때는 평생 충성을 맹세할 것처럼 국신한다더니 이제는 받을 거 다 받았다 이거야. 아무리 막말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범죄자 편을 들어 깽판을 쳐도 정도라는 게 있는 거야? 나중에 아빠 깨어나면 아빠 앞에서도 그 말 똑같이 해봐. 어디 똑같이 할 수 있나 보자. 저는 정말 독이 올라 마구 소리를 질렀어요.
아빠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계신 것만 해도 충격적인데 남편의 이런 태도는 처음이어서 더 충격이 컸어요. 남편도 이런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았는지 아래와 같이 말했어요. 알겠어요. 내가 말이 심했어. 일단 진정해봐.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집에 가서 회사나 잘 다니든지.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에서 손을 떼고 획 뒤돌아 다시 병실로 향했어요. 뒤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는 것이 정말 어이없었어요. 심지어 아빠가 심각하게 아픈 상황에서 말해줬다 해도 지금은 그것을 잊으려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화가 나서 감정 조절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날 이후 엄마와 함께 병원에서 부모님을 돌보았어요. 교대하여 아버지를 간호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까지 깨어나는 조짐이 보이지 않았어요. 엄마와 나는 몸이 지치지만 아버지를 성심껏 돌봤어요. 그러나 남편은 그 이후로 병실에 찾아오지 않고 종종 전화로만 확인했어요. 장인님은 어떠하세요? 괜찮으세요? 아이, 너도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남편은 마치 고장난 라디오처럼 같은 질문만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갑자기 이런 태도를 취한 남편이 믿기 어려웠어요. 밤에 병원에 있는 침대에 누워 생각이 나고 마음이 쓰였지만 이제 남편이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되도록 생각을 줄이고 긴 입원 생활에 대비해서 마음을 아끼려고 노력했어요. 얼마 후에 동네 친구들이 아이들까지 데리고 병문안을 왔어요. 결혼 후에 가장 친하게 지내온 게 동네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힘든 시기에 병문안을 와준 것이 정말 고마웠어요. 병실에서 아빠를 뵙고 다 같이 휴게실로 가서 친구들이 싸온 과일과 떡을 나눠 먹었어요. 그렇게 둘러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친구의 아들이 내게 다가와 제 팔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모, 삼촌이 타는 빨간색 차를 한 번만 타게 해주실 수 있나요? 안 돼요.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했어요. 우리 집에는 빨간색 차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그게 무슨 뜻인지 물어봤더니 아이가 한참 전에 그렸던 그림을 나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아이의 그림에는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빨간 스포츠카가 그려져 있었어요. 차를 특히 좋아하는 아이는 스포츠카 모양의 차 번호까지 자세히 그려두었어요. 나는 아이에게 물었어요. 이 차를 삼촌이 몰고 있었니? 내가 직접 봤다고? 네, 맞아요. 저번에 삼촌이 이 차를 타고 있었어요. 저도 한번 태워주실 수 있나요? 안 돼요. 저는 남편이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그림을 받아왔어요. 남편이 저 몰래 비싼 스포츠카를 구입했을 리도 없고 아무래도 누군가에게 빌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과 누군가에게 스포츠카를 빌리는 모습을 보고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이 자주 연락하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대상이 누구든 간에 저는 남편의 돌변한 태도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아빠와 오랜 친구인 동료 경찰분께 연락을 드렸어요. 그리고 사정을 설명하고 차량 조회를 부탁했어요. 차주가 누구인지 알면 남편이 변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요. 저는 연락을 받았는데 차주가 젊은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온몸에 전기를 맞은 것처럼 전율이 느껴졌어요. 제 추측이 결국 맞았다고 생각했고 남편의 누군가가 바로 상간녀였던 것이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해서 차주의 전화번호를 알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빠의 동료분은 그러한 사실을 알거나 알려줄 수 없다고 해서 차의 정비 기록을 확인하고 정비소에 방문해 보라고 했어요. 저는 차 정비소에 가서 전화번호를 물어보았어요. 처음에는 알려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제가 사정을 모두 공개하고 사정을 설명하자 영문불능해 보이는 것 같은 마음을 알아채고 알려주었어요. 다만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저는 어디서 전화번호를 알아냈는지를 발설하지 않기로 서약했어요.
곧장 병원 앞에 공중전화로 이동하여 전화를 걸어 보았어요. 전화를 받을 사람은 여자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받은 사람의 목소리는 매우 익숙하고 잘 알고 계신 목소리였어요. 그것은 남편의 목소리였죠. 정비소에서 얻은 번호는 남편과 그의 상간녀가 은밀하게 사용하는 핸드폰 번호였었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자마자 그 사실을 깨달았죠. 남편은 여자에게 사용하는 듯한 애칭으로 얘기했어요.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기는 했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일생일대의 연기를 펼쳤어요. 핸드폰 녹음기를 켜고 목소리를 변조하여 다른 여자인 척했어요. 자기야, 나야 너무 속상해서 연락했어. 언제 우리가 당당하게 만날 수 있는지. 다행히도 남편이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 여자를 믿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하더라. 자기야, 나도 빨리 너와 함께 살고 싶어. 지금은 그렇지 않아. 준비가 덜 돼서 그렇지만 곧 정리할 거야. 지금은 장모와 아내가 모두 병원에 있잖아. 그 틈에 집처럼 그 깡패 같은 장인어른의 재산도 다 가져와야 해. 아직도 병원에 누워만 있는데 가망이 없어. 너는 회사와 집을 먼저 정리하고 재산을 정리한 다음 곧바로 떠나자. 공기가 좋은 곳으로. 나는 이제 어지러워서 대충 이야기할게. 전화를 끊었고 비트에 비트홀로 건널 몇 걸었다. 남편은 취미생활을 핑계로 더러운 불륜을 저질렀던 것이었다. 그 사실이 드디어 깨닫게 되자 마음을 찢기 일쑤하게 되었다. 남편은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닐 때 여자의 빨간 스포츠카를 대여했다. 그런데 불륜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남편의 계획이었다. 남편은 우리 아버지를 깡패 같다고 놀려대기까지 했다. 이렇게 양심과 도덕이 없는 범죄자가 내 남편이라는 사실에 믿을 수가 없었다. 몇 시간 후에야 병원 앞벤치에 앉아 눈물로 가득하다가 마음을 짚어맞은 듯한 상실감에 빠졌다. 저는 정신을 차렸어요. 이렇게 파렴치한 놈에게 다가갈 수는 없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서 눈물을 닦고 병원으로 돌아갔어요. 휴게실에 앉아 아빠의 형사 동료분께 연락을 드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자행한 짓들과 남편의 이유, 계획까지 모든 사태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분은 담담하게 들으시더니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남편을 확실하게 잡으려면 남편이 재산을 탈취하게 유도하고 증거를 확보해 남편을 체포하려는 것이었어요. 저는 남편의 행태를 꼭 드러내어 처벌을 받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형사님 말씀대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어요. 남편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끈기 있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아버지께서 깊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신 것처럼 하십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예요. 알아보실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는 우리 딸을 알아보았고 얼마 동안 누워 계셨는지 물으셨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로 흘리겠어요. 병원에서 전화를 받고 급히 달려온 엄마도 울면서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시 만난 곳에 감사하며 기뻤습니다. 아버지는 다행히 인지력이나 기억력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충격에서 회복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한 것인지 생각했는데 바로 일어나서 멀쩡하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엘사 선생님께서 진찰 후 건강하시다고 하셔서 퇴원할 수 있다고 했지만 아버지가 회복 중이라는 사실에 단순히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현실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범행이 남아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충격을 받을까봐 걱정했지만 아버지도 남편의 행방을 궁금해하셨고 제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때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놀란 표정으로 들은 뒤 분노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웅, 가만히 눈을 감고 있는 것을 봐줄 수 없다네. 걔에게 뭐라고 해야 할지 확실하게 도울게이. 불안하지 않게 잡아서 빨간 줄을 그어주어야지. 남편을 함께 잡기 위한 계획을 세우려고 시작했어요. 며칠 뒤 저녁에 퇴근한 경찰 여러 명이 검은 양복을 차려입고 병원 폐업도가 끼우고 병원으로 오라고 연락했어요. 남편은 병실 앞에 도착하였고 경찰대를 보았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남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죠. 여보, 아빠가 위독하시다. 오늘 밤을 넘길 수도 없을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자 남편은 순간 이런 눈길로 바라보던 그가 제 어깨를 붙잡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보, 좋아. 그러면 일단 준비를 해야겠어. 안 좋은 생각하지 말고 장인어른 곁에 머물러 있을 테니까 내가 집에 가서 당신의 옷과 필요한 물건을 가져올게. 알겠지? 그리고서 남편은 다시 병원을 떠났습니다. 내게 보이는 바로 남편의 등 뒷모습은 기회가 왔다는 생각으로 신이 나 나가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어쨌든 우리의 계획이 성공했으니 이제 빠르게 남편 뒤쫓기만 남았어요. 병원을 나온 남편은 민첩하게 움직였어요. 순식간에 기다리는 듯 차를 타고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빠의 집은 모든 불이 꺼져 있었지만 안방 창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엄마가 일부러 잘 보이게 창문을 열어두었던 것이었죠. 남편은 그 안방 창문을 통해 들어가 아빠의 재산을 훔치고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와서 무언가를 챙긴 뒤 아파트 주차장에서 상대를 만나 도망쳤어요. 그 모든 일이 벌어진 후 남편은 제게 약 올리는 어린 소심한 문자까지 보냈던 것이었어요. 나는 이제 떠날 거야. 그동안 잘난 척하는 너랑 사느라 정말 불편했어. 너희 아빠도 너와 똑같아. 너는 이제 경찰을 부르지 못해 큰일이야. 나를 찾으려면 한번 찾아봐라. 나는 그 문자를 읽고 헛웃음을 지었지만 아빠는 제 손을 꽉 잡으시며 수배를 지시하며 병실 밖으로 나가셨어요. 환자복을 차린 채 아빠가 경찰서로 가는 모습이 정말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제 앞에서 먼저 잡힐 것이 분명했습니다. 곧이어 경찰들에게 붙잡혀 경찰서로 끌려왔습니다. 남편은 당황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왜 이러시나요? 저는 여행 갔다 온 것뿐인데요. 그렇게 말하던 도중 남편은 경찰서에서 기다리던 저와 아빠를 보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색하더니 아빠 앞에서 꿇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윤호라는 이름을 불러 미안하다는 심정을 토로했는데 그것은 뭔가 오판함이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체포당했던 것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제 장인어른이 아프신 때 혼자 여행을 다녀온 장소가 잘못된 곳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체포되어 올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니까요. 아빠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때는 그렇게 아빠를 비난하던 남편이 결국 아빠가 깨어나고 나서 아빠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고 있었어요. 그 꼴을 보자 남편이 더욱 경멸스러워했어요. 어차피 남편이 아무리 아니라고 주장해도 우리는 남편의 행동을 생중계처럼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비웃으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로 멍청할 줄은 몰랐네. 병원에 와보고 정말로 아빠가 곧 죽을 줄 알았어요. 그때 양복을 입고 있던 것 같습니다. 모든 분은 경찰이 아니에요. 그렇게 멍청하고 양심이 없는 인간이 내 남편이었다니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네요.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남편 앞에서 배를 잡고 깔깔대며 웃었어요. 우리를 속이고 아빠의 죽음 앞에서도 파렴치한 짓이나 버러지 같은 인간을 모든 면에서 밟아주고 싶었어요. 남편은 그래도 끝까지 아니라고 했어요.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어쨌다고 이래? 증거라도 있어? 이제 그만하고 나 좀 풀어줘. 내가 당신이 더럽게 불륜이나 저지르고 내 재산이랑 아빠 재산까지 도둑질한 걸? 알아보기 힘들 줄 알았어. 어디서 그 속이는 말이냐? 당신과 같이 양심이 없고 추악한 사람은 가질 자격조차 없어. 게다가 먼저 저번에 녹음한 통화 내용을 남편 앞에서 틀어줬어요. 그 녹음에는 남편이 집과 차, 그리고 아빠의 재산을 모두 빼앗겠다는 말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어요. 남편은 그 녹음을 듣자마자 얼굴이 멍청하게 굳었죠. 저는 남편에게 계속해서 말했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불륜 증거밖에는 안 된다고 말하겠지. 너는 내가 알던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야.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범죄자인 걸,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마련했어. 너를 위해서 이건 모두 똑똑히 봐. 저는 남편이 아빠의 방으로 몰래 침입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을 보여줬어요. CCTV 영상을 틀어 보여주었습니다.
아빠가 고비라는 소식을 남편에게 전하기 전에 이미 아빠네 집 안팎으로 오래전부터 CCTV를 잔뜩 설치해 두었습니다. 몰래 침입하는 장면이 잘 찍히도록 집 앞에 블랙박스가 달린 차까지 주차를 해두었고, 엄마는 일부러 집을 자주 비우고 현금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두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놓아둔 것을 모르고 남편은 신나게 들어왔습니다. 안방으로 들어온 남편은 어깨에 메고 온 가방을 내려놓고 현금을 찾아 신나게 가방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무엇인가 찾았더니 아빠의 도장을 찾아내 문서에 찍었습니다. 문서를 작성한 뒤 남편은 가방을 메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안방 창문으로 나가서 우리 아파트로 향했어요.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우리 집에 들어가니 집안에서도 제 신분증이나 도장 같은 것을 찾아서 다시 차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리고 어디선가 전화를 하니 조금은 어떤 여자가 나타나 남편의 차에 탔어요. 그 두 사람은 출발했어요. 이 모든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자 남편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게 되었고, 저 또한 굳어진 얼굴로 남편을 향해 말했어요. 뭐라도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봐. 제가 차갑게 말하자 남편은 조금씩 눈물을 흘리며 제 다리가 가늘이 되도록 자주 찢어지는 모습이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이번에 용서를 받아도 다시는 그럴 일 없을 거예요. 나는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당신이 이해해 주세요. 정말 미안해요. 그런 남편을 보니 더 화가 났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왜냐면 당신이 그런 식으로 아빠를 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화가 나서 그랬어요. 당신은 미쳤어. 왜 나는 당신을 이해해야 하는 거야? 우리 아빠를 그렇게 대하는 것도 아니고 불륜의 재산을 도둑질한 놈을 왜 내가 생각해야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세요. 당신은 처벌을 받을 거고 평생 돌아다닐 꼬리표를 만들어 줄 것이에요. 후회한다면 애초에 이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늦었어요.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 아빠도 엄한 표정으로 남편을 떼어내도록 할 테니까. 머물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짓을 한 너에게 대한 내가 했던 말들을 내가 용서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 내 딸에게 한 행동은 전혀 용서할 수가 없어. 내가 나에게 아무리 힘을 발휘하더라도 최대한 영향을 줄 거니까 매우 크게 후회하게 할 거니까. 알았지? 카페에 데리고 가서 남편을 취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취조를 시작하자마자 겁에 질린 남편은 혐의를 계속 부인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무서운 추구에 남편의 모든 범죄가 하나둘씩 드러났어. 이미 밝혀진 불륜과 부동산 및 현금의 절도는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혐의인 증여서류 위조까지 드러냈어. 남편이 영상에서 아버지의 도장을 찍은 문서는 아버지의 사망 후 자신에게 부동산을 상속하는 문서가 있었어요. 노후를 대비하며 마련해 둬던 아빠의 재산을 두려움 없이 만졌던 것이었지요. 게다가 집에서 제 신분증과 도장을 훔친 남편은 제 명의로 된 집조차 자신의 것으로 되돌리려 했어요. 남편은 어떻게든 이 사실을 숨기려 했지만 결국 강력계 형사들 앞에서 점차 얼굴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결국 혐의가 더해져 형량이 1년에서 3년까지 늘어났어요. 저는 악인의 처벌이 늘어나는 것을 고소한 심정으로 지켜보았어요. 그런 인간이 얼마 전까지 제 남편이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었어요. 지금이라도 벗어나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들었습니다. 저는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혼 규칙에 의하면 남편이 100% 이혼 사유를 허위로 만들어냈고 남편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혼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은 형량과 벌금은 물론 위자료까지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모든 재산을 탈탈 털고 법적 절차를 통해 복수를 이뤄내어 정말 속이 시원했습니다. 더불어 상간녀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하여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상간녀에게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인생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미 진행했어요.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아빠는 더 많은 혐의를 추가하여 피와 눈물을 흘리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람을 피운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므로 도둑질까지 한 것은 정말 괘씸하네요.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제 인생을 걸어서 싸우기로 결심했어요. 범죄자인 전 남편을 확실하게 처단하겠어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아빠의 직업이 저에게 더 자랑스러워졌어요. 아빠는 우리 딸이 가슴에 못 박은 것보다 더 큰 범죄는 없어. 그 자식의 삶은 아주 아빠가 절대 내주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억울했던 마음도 이제는 통쾌한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변화했습니다. 전 남편과 이별하고 이제는 더 좋은 미래를 꿈꾸려고 합니다. 그 미래에는 여전히 제 가장 든든한 아군인 우리 아빠와 엄마가 함께 계실 거예요. 앞으로도 부모님이 건강하셔서 이번에 겪는 아픔을 이겨내시고 저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찾아뵙겠습니다.